엔진 점화.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는데요.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길은 발사 때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4차 발사 역시 고비가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발사 예정일에 쏘아 올려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첫 야간 발사에 도전한 누리호의 발사 예정 시각은 0시 55분. 발사 10여 분 전 갑자기 센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18분 뒤인 1시 13분으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누리호는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엄베리컬 타워는 총 4개의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암의 압력 센서가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누리호가 처음 정한 발사 예정일에 발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1차 발사 때는 발사 예정일에 발사했지만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최종 실패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는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오작동과 기상 악화로 발사일이 6일이나 미뤄졌고 3차 발사에서는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간의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첫 야간 발사, 첫 민간 주도 우주 발사체, 여기에 2배로 늘어난 중량까지 매번 도전을 늘려가던 누리호는 이번 4차 발사 성공으로 전체 발사 성공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발사, 2027년에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8차 이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YTN 양우영입니다.
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목표 고도 600.5km에 도달해 위성 13기를 모두 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새벽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의 누리호 4차 발사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양 동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으며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하였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 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4차 발사는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사례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넘어서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민간으로 이전된 발사체 기술이 꽃피우면 한국판 스페이스X도 그저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늘수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 200톤짜리 동체를 우주로 향하게 하는 건 1, 2, 3단에 있는 엔진 6개의 힘입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국산 엔진입니다. 엔진을 포함해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여 개, 우리 기업 300여 곳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엔진은 물론 터보펌프, 전자장비 등 우주 발사체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 스며들어 기술 자산으로 축적됐습니다. 민간에도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고 생산 인프라도 확충돼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우주경제로 진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가 올라갔고요. 발사 서비스도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주에서의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한국 우주기술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가 열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탄생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처럼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발사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7차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사체 개발에 힘써오신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의 최전선에 계셨고 지금도 개발에 힘쓰고 계신데 오늘 새벽에 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죠. 네. 뿌듯한데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주 개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 성공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도 소통을 좀 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 소회도 듣고 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이룬 성과도 좀 얘기를 전해 듣고 물론 그 상세한 데이터 분석은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옵니다만은 네. 우선 그 초기 이 단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이번 발사를 보면 아주 매끄럽게 그 쭉 올라가고 또 사출도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4번째 발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다지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계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이전 발사에서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4차하고 이제 앞으로 할 5차, 6차에서는 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비행 시간이 3분인가요? 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좀 의미가 어떤가요? 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 일들이고요. 네. 그게 이제 좋은 의미의 네. 그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포지티브한 이펙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설계를 해서 이제 지상에서도 많은 시험을 했는데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그 성능 자체가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인공위성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짧은 시간에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네.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예, 이번엔 처음으로 또 심야에 발사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건가요? 뭐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발사체 입장에서는 위성은 손님입니다. 예. 손님이 내려다 달래는 데다가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하면은 나는 새벽 2시에 부산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밤에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위성은 그 위성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쏴서 뭐 예를 들어서 북극의 오로라를 관측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에 따라서 위성이 요구하는 대로 발사체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3차 시도 때도 이미 발사에 성공한 바 있고 사실 이 발사체 자체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4차 발사를 다시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 설계 관점에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렇고 네. 앞으로 5차, 6차도 아마 기본 그 뼈대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과제 제목에도 있었다시피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끔 기술적으로 완성되게끔 하는데 중점을 줬다면은 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질 겁니다. 예. 네. 쉽게 말하면 손님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민간이 완전히 주도를 해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흔히 말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간이 주도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뭐 그렇게 정부가 그런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거는 네. 옳고 저도 적극 지지하는데 내용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업의 역할이 상상했던 것보다 예. 또는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좀 제한적이었어요. 예, 제한적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러나 이제 어쨌든, 네. 4차가 이래서 했으니 네. 5차, 6차에서 조금 더 이렇게를 높여가야 그러니까 그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앞으로의 이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기술이라는 게 저도 또 우리 항우연의 멤버들도 기술을 그 러시아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 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중간 진입 전략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배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우연에서 기술 이전을 얼마만큼 하느냐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받는 쪽에서도 그것을 받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기술을 받아가는 쪽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또 굉장히 극한 기술이고 어디서도 사올 수도 없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체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투자 의지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이번에 발사를 주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지난 2년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무척 어려웠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네네.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어떤 정부가 신경 쓸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이런 우주 발사체 또 우주 개발 이런 거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이 소요되죠. 네. 그다음에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번째 쏘는데도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가슴 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 보통 투자 위험도가 높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 사기업이나 개인이 이렇게 감당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국가 재정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쏟아부을 수도 없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조금 희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쓰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뉴스에도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84 누리호를 보면은 이제 기체가 총 3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아래 어쨌든 1단 엔진 묶음이 있고 2단, 3단 위로 갈수록 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발사체 모양도 변형시키는 게 연구자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게 저희들이 3단형이잖아요. 네. 1단, 2단, 3단.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2008년경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승인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술 수준은 3단으로 뺏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이상적이라면은 1단으로 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단, 3단 필요 없이 1단의 능력이 충분하다면은 네.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 공간에 가서 내려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대체로 2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단에서 충분한 힘을 얻고 2단에서 그냥 궤도 투입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서 네. 1단, 2단에서 그것을 얻고 마지막 3단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방향은 저것들의, 그러니까 저 누리호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네. 새로운 버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누리호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면은 네. 뭐 누리호 버전 A 또 버전 B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단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어쩌면은 그 2단형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향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앞서서 누리호의 반복 발사는 기술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4차 발사까지를 놓고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가 확보한 기술들은 이제 확실히 기술이 좀 다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기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의 이전이라든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참 비용도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어떤 발사체든 저희들이 설계하고 제작 시험 평가해서 발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성능, 효율 네. 이런 것이 선진국보다는 조금 아직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다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의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속도 빠르죠. 네.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러시아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같이 일하다가 휴가차 본국에 돌아갔다 한 2달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네. 우리 한 거 보고 니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빨리. 네. 그래서 연구 개발에서도 또 뭐 연구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는 사실은 서구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빠른 속도가 나오는 만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를 언젠가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주제인데요. 네. 재사용 발사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사용 발사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셔틀 잘 아시죠? 예. 네. 스페이스 셔틀도 일종의 재사용 발사체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스페이스 셔틀을 했는데 결국은 다 퇴역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왜 미국이 그것을 퇴역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재사용 발사체가 방향은 맞다 지금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을 우리가 당장 채용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많은 소위 관계자들이 네.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2027년까지 누리호 5차, 6차 발사가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다음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리호 오늘 4차니까요. 네. 5차, 6차 또 조금 전에 나온 7차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누리호라고 하는 3단형 발사체를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개량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세대 발사체라고 하는 그 다음 버전, 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상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인데 결국 그거는 우리 누리호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성능 면에서 뛰어난 그러한 발사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보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서는 곤란하겠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한국 우주 산업 발전을 흐름을 쭉 보시고 또 그 속도도 함께 보신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후배들 또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대한민국의 영토가 세계 한 110위 정도 건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 112, 111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 규모는 10위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국토 면적이 이렇게 협소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영토는 무한이라고 지금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필연의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많은 이 비용이 들고 또 실패도 많습니다, 이게. 그때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우리 연구원들 열심히 하니까 믿고 조금 지원해 주시면은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자,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이순재 배우의 영결식이 조금 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고인을 아꼈던 대중문화예술계의 후배 등
12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이순재 배우의 연결식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순재 배우의 연결식이 아침 5시 반부터 1시간가량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고인을 따랐던 최수종, 유동건 배우 등 대중문학의 종사자 120여 명이 고인의 연결식에 함께했습니다. 연결식 사회와 양력 보고는 정보석 배우가 맡았습니다. 정보석 배우는 고인의 대표작인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고인의 사위 역할로 함께 출연했습니다. 추모사는 고인이 평소에 아꼈던 후배인 하지원, 김영철 배우가 맡았습니다. 하지원 배우는 추모사에서 고인은 신인 시절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 연기자로 흔들릴 때마다 따뜻한 말로 자신을 붙잡아준 인생의 스승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연기에 대한 솔직함과 겸손함은 평생의 가르침이 되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모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해 오신 분도 여전히 연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TBS 동양방송 후배이자 KBS 사극 공주의 남자에 함께 출연했던 김영철 배우도 고인은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이 품위와 예의를 지킨 좋은 배우였다며 고인이 떠난 자리가 너무 크다고 애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장에서도 늘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상황이 어떤 날이든 누구 앞이든 흔들리지 않은 품위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그 한 걸음마다 그 한결같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조용히 배웠습니다. 추모사 뒤에는 고인의 생전 작품 등을 담은 7분가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오늘 장례는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검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에서 별도의 노제도 지내지 않고 연기 후배자의 배웅 속에 곧바로 운구행렬은 장지인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지난 1956년 연극 지평선을 너머로 데뷔해 반생이 넘게 140여 편의 드라마와 연극,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은 물론 여든을 훌쩍 넘겨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열정으로 많은 시청자와 관객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대중문화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40여 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홍콩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층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에 차례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홍콩 북부 타이퍼 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것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跟住走落街睇話，原來第5台燒得好犀利，即刻翻屋企執嘢咯。跟住就走落街到而家啦，都成3個幾鐘頭都有㗎啦。 밤새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인명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소방관을 포함해 사망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민도 많은 데다 특히 300명 가까운 실종자가 보고됐습니다. 首先嘅工作，最首要嘅工作就係撲滅咗今次嘅火災，同埋救援被困嘅居民。 헬기 등을 통한 화재 진압이 원활하지 않아 초기에 30층 넘는 고층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Besides,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이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4,8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구조물과 공사용 안전망을 타고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올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관련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태국 남부에서는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최소 33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100명 넘게 목숨을 잃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동남아 홍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로도 주택가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긴 주민들은 지붕을 뚫고 올라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2m 넘게 물이 차오르자 전봇대로 대피했던 남성들은 고개하듯 전선에 매달려 이동합니다. 환자 구조와 구호품 전달을 위해 헬기와 모터보트가 동원됐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며 도로 위엔 커다란 뱀이 헤엄쳐 지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태국 송콜라주주에 21일 하루에만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비로 현재까지 33명이 숨지고 270만 명이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박 200여 척과 자국 유일의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폭우로 홍수와 산세태가 발생해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강물에 고립된 농부를 구하기 위해 대형 드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홍수로 1만 명 넘게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Untuk attempt untuk ambil barang dekat rumah lah. Memang dah tinggi dah dekat pinggang. 앞서 이달 초 필리핀에선 태풍 갈매기가 강타해 250명이 숨지는 등 최근 동남아에서 폭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겁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측근에게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의 심부름으로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측근에게 부탁했다는 건데요.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 최측근인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매장해서 교환한 인물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를 앞뒀을 당시 김건희 씨와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을 증언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야기를 했으니 검찰 조사에서는 전 씨 심부름으로 샤넬 가방을 교환한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는 진술을 측근에게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전 씨가 쇼핑백을 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며 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측근인 유 전 행정관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전 씨 측으로부터 받은 적도 본 적도 없고 김 씨와 상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피고인과 증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반대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유 전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다음 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15일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직을 만료했다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은 내일 종료되는데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둘 만큼 재판에 속도가 붙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첫삽을 뜬 의혹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초유의 3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며 이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남았습니다. 두 특검 모두 최장 180일 동안 가능한 수사 기간을 모두 활용했고 다음 달 14일과 28일 각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이 수사하지 않았던 외환 의혹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통일교가 김 씨에게 전달한 명품의 실물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심 재판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는 선고만 남았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등 혐의는 다음 달 3일 결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사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 수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두 특검의 소환 통보에 연기를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점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고발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란,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은 넉넉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법정 모독으로 논란이 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각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거부되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감치 재판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인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안 역시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두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첫 지시이다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과 변호인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감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바로 국내 현안을 언급하고 나선 건데 환율과 물가 안정화 등 나머지 주요 국내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직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정욱 협회장의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변호사를 징계위로 보낼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즉각 선임과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중단, 증인 참고인 합의 채택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송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라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제한 등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이라며 지금이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일관되게 신속한 국정조사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회피해온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명에 대한 그 단죄 의지를 저희가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사법개혁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법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재판 소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 소신 발언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속도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재판 소원, 법애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다시 짜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판사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가 각각 검찰과 법무부 관련자들을 고발한 터라 답변이나 출석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네, 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 내란 재판에서 있어서의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이 구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가담 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네.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행에 있어서의 구형량과 동일할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년 1월 21일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이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네.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의 이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이 8월 말이었다라는 점에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이 피고인이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 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만큼 사실은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빠르고 강경한 태도로 진행한 덕분에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 재판에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실제 특검에서도 앞으로 있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방조범에 대해서 15년의 구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 검찰의 구형량, 특검의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월 21일에 있을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부 유죄, 특히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이다라는 이 판단 하에 이런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있었는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중요 임무를 종사한 이 적극적인 공범 행태까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 내란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A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본 것을 다른 재판부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고 형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모두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동일한 죄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 형량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방조범이 성립을 하려면 본범인 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야 그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진관 판사가 만약 이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함께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이 어제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간에 혐의가까지 추가됐고 재판부에서도 선택적으로 병합을 시켰죠.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을 당시 그리고 기소가 됐을 당시에 이 내란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받았던 죄명은 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최초에 기소가 됐고 영장 실질심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이 내란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던 것이 아니냐, 즉 구체적인 이 가담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혐의가 추가가 됐고 공소장이 변경이 된 것인데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은 방조를 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방조 행위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요하는 중요 임무 종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특히 한나란씩 같은 순간에 있었던 행위를 쪼개서 일부는 방조, 일부는 적적 실행 행위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소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논리상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방조와 구체적 적극적 가담이 있었다라는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기는 법리상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선택적 병합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부분도 우리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이 내려온 이후에도 2심에서도 충분히 공방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거든요.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리상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규명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 전담 판사는 충분히 공방을 벌일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는데 1심 과정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실행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더해졌다라는 부분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충분히 법리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이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1심 판결 이 선고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년 1월 21일의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씨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죠. 최측근이었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제 기존의 진술을 좀 뒤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전성배 씨도 그렇고요. 정모 행정관도 그렇고 지금 이 김건희 씨 관련한 주요 측근들의 증언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수사 단계 때 진술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모두 이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바꿔오라고 전성배 씨가 부탁을 해서 나는 전성배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증언대에 섰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 자체가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선서를 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 전 행정관도 위증죄에 대해서 선서를 한 이상 위증을 할 경우엔 자신 또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꿨습니다. 즉 전성배 씨로부터 난 부탁받은 것이다라고 유 전 행정관이 이전에 특검 조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성배 씨조차 이것이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상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다고 더 이상 유 전 행정관이 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진술을 번복한 것 같고요. 번복한 것에 넘어서서 이 샤넬백을 바꾼 상황이 어떠한 부탁과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증언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김건희 씨의 보석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씨가 청구한 이 보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전 행정관도 그렇고 전성배 씨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탁했다라는 구체적인 이 진술 회유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모 행정관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유경옥 전 행정관, 특히 유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안 되겠냐라고 김 여사가 영부인이 당시에 나에게 부탁을 해서 큰 죄가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렇게 부탁한 대로 내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보석의 허가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판결 선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결심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의 막바지에서 이 보석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 또 유정 행정관 등의 이 증언을 보더라도 인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석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자가 발견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이었을 때 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부인은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요. 거기서 넘어가서 이 김혜경 씨 또 김정숙에 대한 주사는 어떻게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마치 수사 지휘를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은 사실은 비밀로 붙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은 지금 현재 박성재 전 장관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고요. 물론 김건희 씨의 문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처들과 이 메시지와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은 이 특검이 조금 더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은 오전 일찍부터 이제 김건희 씨 오빠 부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빠의 배우자는 사실 특검 출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일단은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 증거들이 충분히 보강된 후에야 이 재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이 김건희 씨 오빠인 김 씨가
받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의 지금 가족 일가의 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배용 전 지금 위원장에 대한 이 편지 카드를 지금 없애버렸다라는 등의 증거 인멸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당선 축하 카드뿐만 아니라 이 경찰 간부 이력이 적힌 이 명단을 장모 자택에 숨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오빠가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고의성 행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고의만 부인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김 씨의 부인에게 아마 같은 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청구 자체가 지난 3일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7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7일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7일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표결이 통과하려면요. 이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 시에 가결이 되는데 이미 범 여건이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가결되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지 않는데 이미 범 여건의 숫자 자체가 과반수를 넘는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정대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의 입장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서는요, 추 의원이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들을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거죠. 네. 이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세 차례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네. 추 의원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어쨌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계엄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이 결의를 방해할 만한 목적이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사의 여파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내부로 확장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에서 대표 원장이 돌연 폐업 통보를 하고 잠적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만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앞니가 모두 빠져 있고 잇몸에는 철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환자. 아픈 치아를 치료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결제했는데 치과가 돌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치과 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병원 진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환불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지만 해당 치과 원장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결제를 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어저께 연락을 받고 지금 급하게 와서 수백만 원을 선결제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사람 일을 이렇게 뽑아놨으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잠수만 타버리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환자만 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100명도 넘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500 정도는 최소 하셨을 거예요. 다 포함하면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원장 측은 신체 사고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치료비 등을 돌려받는 절차를 안내받으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환자들에게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19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과정에서 숨진 직원이 생전 대리점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대표 측은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단이라면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온 뒤에도 손과 발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됩니다. 지난 2023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로 8분 남짓한 시간 동안 60번 넘게 손찌검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44살 박성범 씨가 생전에 일하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너무 맞다 보면 저항할 능력이 없잖아요. 막 동영상 얼굴을 봤는데 눈빛이 공허해요. 되게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가만히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대표와 직원 사이로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주변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의 폭행이 반복됐다고 증언합니다. 최근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춤춰봐, 노래해봐, 뭐래도 좀 어영부영하면 그냥 폭행. YTN 취재진이 확보한 진단서를 보면 박 씨는 2021년엔 눈 주변 뼈가 부러졌던 걸로 확인됩니다. 네, 그 얼굴 하나 골절되고 너무 하나 때렸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리점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매장에서도 폭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폭언이나 이제 뭐 폭행하는 것도 있었고 빵을 때렸어요. 빵을 쌍욕을 해가면서 벽에 이제 손으로 벽을 밀친 다음에. 대표 A씨 측은 숨진 박 씨에 대한 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 A씨를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준 게 발단이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지인 2명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며 A씨 업체로부터 수수료 1,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A씨는 이후에도 박 씨의 횡령 사건이 반복돼 월급의 일부를 떼 횡령금을 갚는다는 각서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이 상습적이지도 않았고 박 씨 죽음과 상관도 없다는 입장인데 유족 측은 박 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여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는지도 의문이고 추가 횡령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떤 것도 폭행과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를 많이 당했을 거다. 수시로 폭행이 일어났고 자기의 기분만 나쁘면 이제 동생한테 윽박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국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후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현지 경찰은 천막을 치고 커다란 파란색 가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한국인 남성 시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시신 발견 당시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국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한국인 남성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5살 남성 홍모 씨가 경북 폭력조직 소속으로 경북경찰청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다만 대구 지역의 유명 조직인 월배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방 속에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온라인 사기, 스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체포한 홍 씨와 공범 24살 조모 씨를 상대로 남성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 협의를 마치는 대로 한국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채권 전문가 96%는 이번 달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한은은 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을 0.9%에서 1%로 내년 성장률은 1.6%에서 1.8% 내지 1.9%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세액은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세액은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서울은 7.86% 상승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만 3천 명, 세액은 51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5만 7천 명, 세액은 1,384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15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명으로 21%, 5만 9천 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액은 8,253억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크로 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307만 원 뛰며 700만 원을 넘었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소유자는 종부세로 98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3만 명으로 고지세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와 은행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3,960선에 안착하면서 4,000선 재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기관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개장 상황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2% 오른 3,989.45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심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0.24% 오른 879.4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곧 4,000선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2.9원 오른 1,468.5원에 개장했는데 정부의 안정화 메시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가 처음으로 자율적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사업 재편에 나서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거라며 나머지 기업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업계 자율구조 개편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 회사가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목된 나프타 분해 시설 NCC를 통폐합해 에틸렌 등의 생산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합의로 100만 톤 규모의 NCC 생산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지난 8월 약속한 목표의 3분의 1을 일단 해소하는 셈입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사업 재편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계획안이 사업재편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제공은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가진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석유화학단지로 넘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시한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8월 석유화학업계 구조 재편 논의 이후 1호 구조조정이 나온 가운데 업계의 개편 움직임이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이버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두 회사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잠시 후 오전 9시 30분 네이버 사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송치영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역대 최대 인파가 쇼핑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0조 원의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1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 동안 미국에선 1억 8,690만 명의 인파가 쇼핑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1억 8,340만 명보다 많은 수치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미소매협회는 예측했습니다. I will buy turkey, yam, rice, beans, everything that Hispanic. We're Hispanic and we use everything is here. The deals for Thanksgiving and holidays are tremendous, just tremendous, really. 올해 미국 유통매장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1년 전보다 8.3% 증가한 117억 달러, 우리 돈 172조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입니다. 사이버 먼데이엔 이보다 많은 142억 달러, 209조 원의 온라인 매출이 기대되는데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1,470조 원의 지출이 이루어질 전망. 이 기간은 소매업계 입장에선 1년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월마트와 아마존, 타깃, 메이시스 등 미국 소매업체들은 일찌감치 공격적인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We are offering up to 60% off across a lot of really popular categories like electronics, toys. 다만 올해 연말 쇼핑 시즌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소매업체들이 할인 판매를 줄여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물과 장식품, 카드, 식품, 사탕과 같은 명절 상품에 대한 올해 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890달러로 지난해보다 12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격을 받은 군인들은 위중한 상태로 각각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플로리다에 머무르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주 방위군을 쏜 짐승 같은 총격범도 중상을 입었다며 이와 무관하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태에 빠진 주 방위군 대원들은 용의자와 총격을 주고받았으며 총격 이후 용의자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김도훈의 리시브 속공 걸립니다. 따라가면 왼쪽 벌려줍니다. 잡히죠. 스핀을 걸었습니다. 한천수 오른쪽 자, 들어왔습니다. 뒤에 다시 갑니다. 나경복의 연타 다시 롯데. 야, 롯데는 지금 블로킹 4개 칩니다. 자, 블로킹 직전 하고 나서 이제 손가락 4개를 들어보였거든요. 예. 4개 블로킹 잡았다는 얘기. 야, 벽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러셀 선수입니다. 득점. 서브 득점. 오, 득점. 서브 득점 또 나옵니다. 야, 이거 뭐 첫 세트 트리플 나오나요? 대단한데요. 아, 러셀 지금 2점 차거든요. 예. 카이어스의 트럼프와 함께 대단한 그 전복기에 진양승을 만듭니다. 야, 이거는 뭐 3마리 쉽게 다 잡았는데요, 러셀. 오늘은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강풍에, 산간에서는 대설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충남과 호남, 제주 등 서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와 산간에서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기도 하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산간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는 전국에 5에서 20mm가 내리겠고 퇴근길 무렵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은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 중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농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일 아침까지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